저희들이 구독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빵빵.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조만간에 이제 15,000명, 20,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차 알려주세요. 네.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새가나라 든다 스튜디오에서 이상희 TV 10,0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를 할 건데요. 사실은 5,0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였는데 그 준비하는 사이에 또 5,000명이 더 늘어서 10,000명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4월 10일 정도 되면 더 많이 20,000명이 되지 않을까. 네. 20,000명. 그렇게 꼭 해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20,000명 돌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마차 언제라고요? 정확하게 언제? 네,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4월 10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만납시다. 2시부터 4시까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방송으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만납시다. 막 웃어야지. 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석 박사님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박사님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겸 공적연금개혁대책위원장 이재섭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주제를 다루어봤습니다. 작년 11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특위에서 개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6개월로 정해진 1차 논의 시한이 4월 말이면 끝이 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7월까지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과거의 전례와 같이 제도 개선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 대신에 이번에는 사회적 논의라고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이재석 박사님으로부터 조목조목 저희들이 들어봤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될 이슈들이 너무나 방대하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개혁 전략이 다양하다는 사실. 세 번째,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사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연금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짚어봤죠.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와는 달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설치하지 않았죠. 대신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바로 노사정위원회의 후신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방송에서 짚어본 내용이었습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제가 정리 잘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예. 국민연금 개혁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그 국회가 아닌 그 대통령 직속 게 이제 설치한 것이죠. 네,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경사노위에 설치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노후조당 보장 문제를 제대로 풀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으로 2015년에 네. 공무원연금 개혁의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그것의 장단점과 한계를 잘 인식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에 2개의 특별 논의기구를 설치해서 수행했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는 개혁 논의는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행정부가 주도를 했지만은 본격적인 개혁 논의는 이제 국회의원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국회 내에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 14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개혁 개혁 특별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겁니다. 14명. 네. 14명으로. 네, 14명. 네네. 네. 그와 동시에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정부 부처 대표 및 연금 전문가 등으로서 2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네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 기구. 네네. 이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정부 부처 그리고 연금 전문가들 다 포괄해 가지고 20명으로 20명으로 구성이 됐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두 개의 그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네네. 당시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주도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큰 이유는 바로 이 과거 정부 주도의 공무원 연금 개혁들이 연금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공무원들의 셀프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왜곡돼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그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이것도 역시 한계를 노정했다 이런 평가가 있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정 면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의 그 과도한 성과 욕심이 좀 있었고요. 네. 국회의 정치 일정의 개혁 논의를 맞추려는 그 정치인들의 그 시도가 있어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있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타협안을 만들기보다는 12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무리를 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혁작이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자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역사에 기록될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자평을 하기도 했죠.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개혁을 개혁이다. 이루었다. 예. 그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극히 짧은 기간에 정치인들의 힘으로 좀 밀어붙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결된 것을 사회적 논의에 의한 타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이재수 박사님은 2015년에 이루어졌던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과정, 이건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사회적 논의에 의한 타협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는 사회적 논의고 시도는 참 좋았는데 네. 그래도 일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이것을 하나의 모델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논의에 의한 타협의 바람직한 어떤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로 보기에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신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거는 단적으로 말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시각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일정 또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대표적인 그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공무원 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무원 연금 급여를 삭감해서 그 절감된 비용을 국민연금의 그 사각지대 해소에 지원한다는 그 합의가 있었어요. 네. 예, 또 하나는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이제 장기적으로 28년까지 40%로 내려가는 것을 중단하고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합의의 주체들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나중에 해석을 각각 달리하고 그런 혼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행되지도 않고 또 아직도 혼선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죠. 2015년 지금 그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말입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이 있죠. 네네. 2007년 국민연금 대개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구조개혁이었는데 네. 이때 이루어진 개혁도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논란 거쳐서 개혁을 완성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그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기초연금 소득 대체율을 한 5% 정도 아주 낮게 도입을 했는데 소득 대체율을 점진적으로 2028년까지 10%까지 인상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국회에 계속 설치해서 다양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그 합의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뭐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빌미를 준 것도 역시 그 당시 합의였어요. 근데 이 합의가 사실은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당에서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연금 개혁 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일정에 휘둘려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그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해에 휘둘려서 사회적 약자들의 그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게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회의 여러 가지 그 역학관계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항상 제한적인 어떤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참 답답한데요. 네네. 이 국회 결정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장기적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들어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가히 국회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처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이 정당 간의 협상이라든지 또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의 경우처럼 국회에다가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구를 통한 논의의 형식을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대화 혹은 사회적 타협의 바람직한 모델로 간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네,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그것을 바람직한 모델로 지금 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모델 네네. 그리고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모델 네네. 이거 둘 다 국회에서 논의를 한 건 맞는데 네네. 이것이 사회적 합의 내지는 사회적 타협의 전형적인 어떤 모범적인 모델로 보기는 어렵다. 이건 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 국회의 과정에서 논의한 것 여러 가지 뭐 실패 또는 제한적인 요소들, 한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좀 독립적인 대타협 기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율적인 논의 과정을 거친다면은 제 생각에는 매우 의미 있는 타협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처럼 독립성이 강한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면은 지금같이 국민연금처럼 그 제반 현안들이 얽혀 있는 것을 뭐 반드시 좋은 개혁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사회적 논의가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조건들을 충족해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사회적 논의 뭐 이것이 과거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전례가 있습니다만 네. 이것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었고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논의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겁니다. 네네.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네. 선진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네. 그 전체적으로 한번 뭐 말씀을 드리면은 선진국에서 연금 개혁에 실패한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대개 개혁의 당위성만 믿고 정치적 힘에 의지해서 조급하고 일방적인 개혁을 시도한 경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어려운 개혁을 잘 성공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네. 정치, 사회, 경제, 사회적 뭐 여러 가지 그 파트너들을 그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협을 시도한 결과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이제 좋은 예를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사례. 우리가 뭐 자주 거론되니까 잘 또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네, 스웨덴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스웨덴. 네. 그 1980년대는 그 여러 가지 그 경제가 후퇴하고 복지국가가 굉장히 비판을 받던 시절인데 스웨덴도 그런 입장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웨덴은 국민들의 그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을 그 담보하겠다는 그 비전을 세웠습니다. 연금 개혁의 큰 비전을 세워서 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념과 이해를 초월한 개혁 노력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 준비 시점부터 보면은 거의 13년 정도 긴 기간 동안에 정당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의기구에서 대화와 타협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결국은 1998년에 명목 확정 기여 제도라는 NDC라는 제도죠. 네. 그런 제도와 최소연금 보장 제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는 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역사에서 아주 획을 긋는 아주 좋은 개혁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네. 비록 그 정당을 중심으로 논의는 했지만은 그 정당들이 그 사회적 집단들의 이해를 충분히 수렴하고 대변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 네, 유럽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목 확정 기여 제도 네. 그리고 최소연금 보장 제도 이것을 달성해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존재하는 민주적 코퍼레티즘 이게 서로 협의하고 대화하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어떤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노사가 이 대화의 주체가 되고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해가지고 사회 정책을 결정을 해왔던 그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민연금의 개혁 과정에서 이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키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 사회 정책의 역사에서 만약에 이걸 해낸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그 경사노위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특위에서 12차례에 걸쳐서 뭐 회의라든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 사실 아까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많은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양한 이슈들이 네네. 여기서 다 아마 발표가 되고 심도 있게 토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 보다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쟁점 있죠. 네네. 이 쟁점으로 어떤 게 있는지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그 전에 말씀드리려면은 이제 이 연금 경로사위에서 연금 특위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정말 모든 주제들이 다 논의되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는 너무 젠틀해요. 네. 젠틀합니다. 네. 좀 치열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첫 번째로 보면은 그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그 판단과 처방에 있어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치열하게 논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저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험료 수준이 예를 들어서 낮다고 판단한다면은 이 9%가 낮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낮다고 판단하고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럼 지난 20년 동안에 왜 9%에 머무르고 도대체 올리지를 못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 설명을 정확히 밝혀내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정치인들의 그 포퓰리즘 때문인가? 정말 그런가? 이걸 진짜 아니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 실질적인 이유라면은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에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확 올려버리면 제도권 밖으로 완전히 쫓겨납니다.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의 뭐 3분의 2 이상이 연금 가입이 안 되고 있다. 보험료를 못 내고 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존립이 정당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네. 자, 그런 게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예? 또 그다음에 만약에 그 후자가 사실이라면은 재정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대체값이 과연 올릴 것인가? 그렇게 되면 노후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인데
그 대신에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서 자존 노력을 좀 강화를 해주고 또 최소연금제도 그래도 안 되는 건 최소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보완적 장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끝장을 토론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마련해내야 됩니다. 네, 제가 방금 박사님께 그 사회적 대화의 과정에서 네.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공적연금의 쟁점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첫 번째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험료 수준의 적당성, 적정성이죠.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 지금 보험료율이 9%인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보다 치열하게 토론해서 반드시 합의점에 도달해야 할 공적연금의 두 번째 쟁점 어떤 겁니까? 두 번째는 뭐 개혁 논의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뭐 국민연금과 뭐 기초연금 정도를 그 논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퇴직연금이 간간히 언급되는 그런 정도인데요. 과연 그래도 되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연금 격차가 매번 이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공무원연금이 뭐 귀족연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과연 이 비난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것인지 이런 상황을 방치해도 된다는 것인지 뭔가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돼요. 또 내년이면 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연금 차별 논란이 이제 나올 텐데 네. 또 사회적 혼란과 뭐 국력 소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네, 두 번째 그 쟁점은 바로 이 개혁 논의의 범위다. 네네. 그래서 국민연금만 개혁할 것이냐 아니면 공적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네네. 이거 이야기였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쟁점 뭡니까? 이게 뭐 세 번째라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다만 예를 든 것뿐인데요. 자, 네.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재정 책임에 대한 것인데 재정 네.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만 되고 있죠. 네. 국민연금은 그 사회보험연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분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담고 있죠. 그런데 소득 재분배의 부담을 그럼 누가 하느냐? 제도의 가입자인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모두 전담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는 책임 주체에서 벗어나서 아니 일정한 뭐 약간의 그 재정을 지원하면서 마치 시혜를 주듯이 시혜자로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이걸 치열하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사회보험을 채택한 연금 국가에서 연금제도의 재분배 요소를 거의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국가가 재정 책임을 무겁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국가의 그 재정 책임을 배제하면서 사각지대 해소, 적정 소득 보장, 거기다가 장기적 재정 안정화까지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연 비법이 있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논리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의 20% 상당을 거의 매년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네. 자, 박사님 이제 방송 마칠 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자, 마무리 예. 말씀 간단하게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사회적 논의를 조급하게 마무리하지 말기를 부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연장 3개월을 해서 최대한 쟁점 토론과 타협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개혁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은 해를 넘겨서라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은 추후에 정부나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정책 방향이나 이행 기준만이라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그 연구 인력과 재원 등 모든 역량을 다해서 사회적 논의 지원에 투입을 해야 되고요. 또 타협이 가시화돼서 최종 타결 단계에 이르면은 타결을 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잠정적인 개혁안이 나왔는데 그 배경은 뭐고 경과는 뭐고 제도 효과는
뭐다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전문가 집단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의 요지는 사회적 논의를 조급하게 마무리하지 말고 최대한 충분하게 진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정부가 감당하고 그리고 그 성과는 국민과 함께 피드백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그 말씀해 주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개혁안 이것은 명실공히 전문성과 함께 각계각층 국민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된 그래서 정당성을 갖춘 개혁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도 국회도 이 타협안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개혁 법안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역사적인 사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런 과정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선진 복지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와 청취, 시청 많이 권해주십시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